안녕하세요. 미스티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9살의 여성 테일러 파커, 그녀에게는 딸, 그리고 아들, 이렇게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두 아이는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이제 막 이혼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테일러는 안정된 삶, 그리고 가족을 갖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어요. 2019년 4월에 이혼한 지 11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테일러는 진짜 최고의 남자를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당시에 핫플레이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명의 상대 웨이드 그리핀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둘은 아주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특히 테일러가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한층 더 가까워지는데요. 얼마 전에 아기를 가졌었지만 유산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음씨가 따뜻한 컨트리맨 웨이드는 테일러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챙겨주기 시작했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테일러는 또 몇 가지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은 오일머니로 수백만 달러를 상속받았는데 가족 관계가 복잡해서 이것 때문에 엄마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들은 웨이드는 테일러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 중에 테일러는 자신의 엄마가 이 커플의 전화를 해킹해서 이들의 계획을 모두 알아채고 막기 위해서 멕시칸 마피아까지 개입을 하고 결국엔 FBI 요원들과 총격전까지 벌어졌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엔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금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웨이드는 이 말을 믿고 테일러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당시 웨이드는 사람들에게 돼지를 가공해서 팔거나 직접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테일러는 더 많은 돼지를 사라고 설득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웨이드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트럭까지 사게 돼요. 상속녀 테일러가 그 돈을 다 갚아준다고 얘기했거든요. 웨이드의 가족은 처음에 테일러를 아주 좋아했어요. 엄청 상냥해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점점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찝찝하게 여겨졌던 건 테일러가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심각한 일이 있을 거라고 추측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받게 될 상속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돈을 받는데 따라오는 조건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약간 틴더에 있는 스캐머 같은 느낌이죠. 그러다가 큰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테일러는 갑자기 피칸 포인트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큰 사냥터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요. 사냥의 취미였던 웨이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아주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 좋아했어요. 이 부지는 470만 달러의 매물이 나와 있었는데요. 테일러는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블랙번 시럽 회사의 상속녀이니 확실하게 그리고 별다른 재정적 문제 없이 이 부동산을 매입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실업회사의 상속녀가 됐죠? 아무튼 테일러는 470만 달러는 너무 비싸니까 350만 달러로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20만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해야겠죠? 크리스마스에 이 커플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피칸 포인트가 이름이니까 견과류 피칸이 붙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면서 다들 이제 걱정 말고 휴가 때 와서 신나게 오리 사냥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테일러는 거의 영웅 취급을 받게 됐어요. 이 일로 테일러에게 의심을 가졌던 주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다 거두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황이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데요. 먼저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할 때 테일러는 자신의 이름을 테일러 파커 그리핀이라고 적었어요. 그리핀은 웨이드의 성이죠. 둘이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럼 이 성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가는 법적 서류에 이름을 잘못 쓰는 일, 참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겠죠? 테일러는 블랙번 실업에서 상속 재산으로 700만 달러를 성금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로 구매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돈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테일러는 오일머니로 받은 상속액을 쓰겠다고 했지만 그 돈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른 두 개의 부동산 부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 금액은 무려 2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29살로 어린데 상속녀라고 계속 주장은 하지만 일은 계속 어영부영 밀리니까 중개인은 의심스러운 거죠. 계약금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은행 정보 확인을 요청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중개인은 그냥 이 사람들이 과하게 신중한 타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계약을 2020년 4월에 중단시켜버립니다. 거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테일러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중개인은 이 계약으로 115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테일러는 오일머니도 실업회사 로열티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자기 엄마의 거짓말이었고 자기도 속은 거라고 얘기하죠. 중개인과 팀원들은 4개월 동안 공들여서 이 계약권을 준비했을 텐데 말이죠. 다시 2019년 12월로 돌아가 볼게요. 테일러는 자신과 웨이드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가족들 모두 너무 기뻐했죠. 이때 테일러가 웨이드의 엄마 코니에게 드림카를 사주는데요. 회색의 닛산 올티마 플래티넘이에요. 이 차를 오랫동안 가지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코니는 뭔지 모를 찝찝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또 가족들의 영웅이 된 테일러. 하지만 몇 주 뒤에 테일러는 전화로 코니에게 차를 밖에다가 잠깐 세워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차 리콜 중이어서 딜러가 차 픽업해 갈 거라고 얘기를 하죠. 기분이 좀 그랬지만 뭐 어쩌겠어요. 코니는 테일러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나 자신은 저 차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연륜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느낌이 왔었겠죠? 몇 주가 지나도록 코니는 차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고 결국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리콜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리고 그 차 대금 지급을 안 하셨다고요. 자, 이제 퍼즐이 맞춰졌죠? 2020년 3월 테일러는 소셜미디어에 그의 9월 22일에 출산 예정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초음파 사진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아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유했어요. 심지어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것도요. 너무너무 흥분한 게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임신 발표 한 달 후 테일러는 웨이드의 전처 안젤라에게 임신 확인서를 보냅니다. 안젤라는 여기서 수상함을 느끼는데요. 확인서에 최종 서명한 사람이 환자의 이름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테일러가 아니었던 거죠. 안젤라는 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테일러는 엄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병원에 고용한 스파이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요. 안젤라는 이미 테일러를 믿고 있지 않는 상태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확신하게 됐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팩트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약국 체인이죠. 월그린으로 데려가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봅니다. 대부분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딱 한 개만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소변 검사를 하러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때는 팬데믹 기간이라 진료받는 당사자 외에는 병원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테일러는 들어갈 때 지갑만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나올 때는 접힌 자국이 하나도 없는 임신 확인 결과지 한 장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안젤라도 임신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테일러는 이제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여는데요. 여기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발표합니다. 클랜시 게일이라고 이름도 정했죠. 이런 와중에도 웨이드의 엄마 코니는 계속해서 임신 사실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테일러는 개의치 않았고 출산에 대한 기쁜 마음을 소셜미디어에 아주 많이 포스팅해요. 여기에 더해서 유아용품도 미리 주문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7월 2일쯤 산부인과 진료 예약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또 8월쯤에는 웨이드와 함께 배가 이렇게 좀 나와 보이면서도 행복한 모습의 사진을 포스팅하죠. 이때쯤에는 웨이드도 의문의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테일러 좀 수상하니까 조심하라고요. 하지만 아이의 아빠인 웨이드도 팬데믹 이슈로 함께 병원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환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래서 임신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려면 오로지 테일러에게 듣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계속 통증과 경련을 호소했다고 해요. 고위험성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성관계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것 때문에 웨이드도 임신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클랜시는 계획된 아이가 아니었어요. 웨이드는 테일러에게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의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했죠. 하지만 테일러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건 다 해결될 문제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9월 15일쯤 테일러의 전 남편이 웨이드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는 테일러가 이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초음파 사진도 2016년쯤 이전 아이를 가졌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해주죠. 이렇게 둘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테일러에게 직접 보여주는데요. 테일러는 또 엄청 화를 내면서 이건 전 남편이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상황에 테일러는 자신을 믿어줄 만한 친구를 한 명 떠올리는데요. 바로 레이건 핸콕. 테일러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였습니다. 1년 전 레이건과 그녀의 남편 호머의 결혼식에 사진을 촬영해주면서 둘은 만나게 되었고, 레이건 부부는 테일러가 찍어준 사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좋은 포토그래퍼라고 추천 후기를 남기기도 했죠. 이후에도 가끔씩 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레이건은 두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첫 번째 아이는 레이건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있던 아이였고요. 이제 태어날 아기는 부부의 첫 번째 아이였기 때문에 두 부부 또한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브렉슬린이라고 아이 이름도 이미 정해놨었어요. 이 두 친구는 임신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 대화가 더 잘 됐겠죠?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다가 9월 22일 주간에는 일주일 정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테일러는 유아용품을 선물로 주겠다며 레이건의 집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9월 30일 테일러는 산부인과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던 출산 예정일이 이미 일주일도 넘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테일러는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약엔 원래 엄마랑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방금 엄마가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군인인데 방금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런데 제 예약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나요? 라고요. 간호사들은 당연히 일정을 변경해 주겠다고 했고 격려 차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이걸 거부했고 바로 다음 날로 예약을 변경하죠. 보통 산모들은 초음파 검사 받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거부해서 병원 직원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급해 보였던 테일러가 벤치에 앉아서 다른 임산부들이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정도 흐른 10월 5일, 테일러의 아기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웨이드의 집에 불이 났는데요. 전기와 배관이 합선되면서 생긴 일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건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라이터로 시작된 화재였지만 당시에는 누가 불을 질렀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해요. 테일러는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폭탄물이 설치됐다는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출산 일정은 미뤄졌고 병원에 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게 됩니다. 이때도 웨이드의 엄마 코니는 테일러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웨이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테일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아이를 이미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 8일, 테일러는 친구 레이건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기에게 줄 선물이랑 스타벅스를 들고 가서 레이건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테일러는 그날 늦게 오후 10시쯤 집으로 돌아갑니다. 레이건도 그날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보낸 하루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합니다. 너무 즐거운 하루였다고요. 두 사람의 사이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테일러의 새로운 출산 일자는 그 다음 날인 10월 9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웨이드는 일을 하러 떠났는데요. 돼지 150마리를 판매하는 6,000달러짜리의 큰 계약건이었어요. 이 일을 끝내고 바로 테일러에게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계약도 사실은 테일러가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테일러가 중간에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서 결국 구매자는 이 거래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웨이드에게 취소된 그 계약을 6,100달러로 거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구매자는 10월 9일 새벽 7시 반까지 오클라호마에 있는 목장으로 오라고 얘기를 했죠. 대출까지 받은 상태인데 이렇게 큰 계약권을 놓칠 순 없었겠죠? 한편 그날 오전 레이건의 남편 호머는 아내에게 굉장히 이상한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랑 잘 어울리고 좋아 보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호머는 이게 평소 레이건의 말투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걱정스러운 거죠. 8시 33분쯤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레이건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새벽 7시 반 시간에 맞춰서 목장에 도착한 웨이드는 목장 주인에게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걸 받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목장 주인은 바로 얘기하죠. 이거 자기 번호 아니라고요. 하지만 상황도 많이 급했고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이나 걸린 웨이드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목장 주인에게 제발 좀 사달라고 호소를 했고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2,500에 이 150마리의 돼지를 넘겨주고 오전 10시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출산 예정일이었던 테일러. 9시 30분쯤 그녀는 갑자기 도로 위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911로 전화를 겁니다. 지금 뒤에는 경찰이 따라오고 있고 전 아기를 낳기 시작했어요.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패처는 바로 위치를 물었어요. 하지만 금방 경찰이 따라붙었고 테일러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줍니다. 경찰들은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거의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운전자와 무릎 위에 있는 태아였습니다. 바지에서 탯줄이 튀어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운전자의 피는 좀 말라 있었고 운전석은 깨끗했어요. 이걸 본 경찰관은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급해 보이는 상황이었죠. 두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테일러는 자기의 담당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악을 씁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한 35분 정도 더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경찰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고 테일러는 35분 정도 지났다고 말을 했죠. 구급대원들이 곧 도착했고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테일러는 경찰들에게 자신의 분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통증을 느꼈고 아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동안에 아기를 출산했다고 말했죠. 원래 출산 예정일은 9월 30일이었다고 덧붙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구급대원들은 더 걱정했어요.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기의 체구가 너무 작았거든요. 한편 사랑한다는 메시지에 1시간이 넘도록 아내에게 답장을 받지 못한 호머는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때 페이스북으로 이웃에게 메시지를 받는데요. 강아지가 동네를 다니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차고의 문도 올라가 있다고요. 호머는 급한 마음에 레이건의 엄마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체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시카는 바로 부부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으로 들어가 바로 레이건을 발견합니다. 거실 바닥에 흥건한 피 웅덩이, 그리고 그 위에 딸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죠. 바로 911로 전화해서 자신의 딸이 살해당한 것 같다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첫째 딸 캔리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갔는데 위층방 담요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경찰은 도착해서 바로 엎드려져 있던 레이건을 일으켜보는데요. 온몸에 상처가 있는 걸 확인합니다. 칼에 베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아주 많이 보였고 방어은으로 보이는 것도 많았어요. 특히 손가락 하나는 거의 잘려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피로 흥건했고요. 머리에도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레이건의 결혼식에서 사용된 핑크색 모래가 들어간 장식용 유리병으로 공격당한 거였습니다. 결혼식을 기념하는 기념품으로 보관해두고 있었던 거였죠. 이걸 무기로 사용하다니 정말 극악무도하네요. 집안을 살펴본 경찰들은 레이건과 범인이 혈투를 벌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특히 레이건이 발견된 곳 근처의 벽에는 사방으로 혈흔이 남아 있었어요. 주방과 욕실에는 범인이 상처를 씻고 간 흔적도 남아 있었고요. 또 집안에서 버려진 흰색 크록스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 도착한 테일러. 테일러의 상태를 검사해본 의사는 얘기합니다. 방금 출산한 사람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도 해봤는데 임신 호르몬조차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테일러는 자기가 아기의 엄마라고 주장해요. 오후 1시 전국적으로 살인 그리고 납치와 관련된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1시 22분경에 테일러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했던 아이는 의료진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경찰은 이제 확신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테일러를 체포했죠. 레이건에 대한 살해 그리고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제서야 테일러는 레이건과 말다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땅으로 레이건을 밀쳤는데 그때 레이건이 많이 다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레이건이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위험하니까 아이를 좀 부탁할게. 라고요. 레이건이 테일러에게 직접 자신의 아기를 몸에서 꺼내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일러에게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테일러는 그 말에 따라서 아기를 꺼낸 뒤에 자랑스럽게 레이건의 얼굴에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레이건, 이것 좀 봐. 우리가 해냈어. 예쁜 공주님이야. 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레이건은 숨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테일러에게 그럼 칼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어봅니다. 평소에 취미였던 사냥을 할 때 들고 다니던 의료용 키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이를 꺼낸 뒤에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레이건을 찌른 적이 없고 사건 당시 그 장소에는 자기 혼자 있었다고 말했죠. 2022년 10월 12일부터 약 4주 동안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기간 동안 테일러는 감옥에 수감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다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도 했고요. 또 교도관들과 수감자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서 폭동 수준의 소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과 로맨틱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슈가데디를 찾기도 했죠. 이후 재판에서 그동안의 거짓말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먼저 임신 사실.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가짜 임산부들을 위해 이런 용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임산부는 주기별로 배가 점점 나오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사이즈가 점점 커 보이게 하는 가짜 복대를 매번 사서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병원에 폭발물 설치 사실에 대해서도 신문을 하는데요. 음성 변조 어플을 사용해서 전화를 했다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9월 30일 병원 밖 벤치에 앉아서 임산부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타고 있던 차량 번호를 찾고 있었고 그들이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레이건이 임신 34주 차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유튜브로 제왕절개술에 관련된 비디오를 엄청 많이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5시 반쯤에 집을 나섭니다. 이런 자세한 살인사건의 타임라인이 재판에서 설명되었고 2명의 의료 전문가가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테일러의 그동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그녀가 나르시즘,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죠. 두 번째로 레이건의 부검을 진행한 의사가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우선 레이건의 두개골이 5군데 골절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39개의 자상을 포함해 온몸에 총 100곳 이상의 자상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소견을 얘기하면서 레이건의 태반에 박혀있던 2개의 손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색 반짝이가 있었고 그건 레이건의 것으로 밝혀졌죠. 이건 아이를 빼앗기는 동안에도 레이건이 살아있었다는 뜻이죠. 동시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이가 세상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두피 아래쪽으로 외상성 출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태어났지만 엄마와 마찬가지로 테일러에게 살해당한 것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레이건의 목 안에서 부러진 칼이 발견됐어요. 테일러가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과는 너무나 상반된 내용들이죠. 법정의 마지막은 범죄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끝이 났는데요. 모두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수요일에 배심원들은 심의를 시작했고 90분도 되지 않아 결론을 내렸습니다. 테일러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마운틴뷰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지금까지의 삶처럼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살해 현장에서 살아남은 레이건의 딸 킨리는 임신한 산모들을 보면 피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또 어떤 때는 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겠죠.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보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